자, 이 시간 가격이론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여기 잠깐 보시면 부동산 가격이 이중성에서 가치 발생률 4가지 확인했고, 이것들은 가치 형성률의 영향을 받아서 가치를 발생하는 요인이고, 거꾸로 가치 형성률은 가치 발생률의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 가치를 변화시키는 요인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그 가치 형성률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 구분돼야 되는데, 그것이 595페이지 내용부터 쭉 설명되거든요. 그래서 가치 형성률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요인인데, 이걸 크게 구분하면 일반적 요인,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자, 이런 거 다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대상 부동산, 평가 목적 부동산이죠.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대상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이걸 크게 이제 전국적인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 전국적이고 전체적인 환경 요인을 갖다가 일반적 요인 그러는 것이고, 그 일반적 요인을 갖다가 지역적 차원으로 축소시켜서 대상 토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들, 이것이 갖다가 지역 요인 그러는 것이고, 대상 부동산의 부지의 특성, 이것을 개별 요인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 하나 있으면 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이고 전체적이고 광역적인 환경이 있으면 이것은 뭐이고 일반적 요인, 그 다음에 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 특성이 있죠. 이것이 뭐이고 지역 요인,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특성, 이것을 개별 요인, 이렇게 해서 가치 형성 요인은 크게 전국적인 요인, 이걸 지역적 차원으로 축소시킨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럼 그랬을 때 일반적 요인이 이제 어떻게 분류틀을 잡냐면, 거기 보니까 넘어가서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지역 요인 속에 596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자연적인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구분되어 있죠. 자, 일반적 요인을 갖다 크게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자연 요인, 전국적인 여러 가지 환경인데, 자연 요인은 자연환경. 그리고 이제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구분되는데, 자연 환경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뭐 지질, 지반, 뭐 토양, 토층, 지세 이런 것이니까 문제 없는데,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과 행정적 요인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회적 요인은 사회 문화적 요인이고, 경제적 요인은 경제 기술적 환경, 그리고 행정적 요인은 제도적 환경,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것이 사회적 요인이고 어느 것이 경제적 요인이고 어느 것이 행정적 요인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간혹 출제될 수 있는데, 그 출제될 때 그 구분 기준이 바로 사회 문화적 환경이면 사회적 요인, 경제, 여기 조심할 것, 기술적 환경이면 경제적 요인, 제도가 변했으면 행정적 요인, 이렇게 구분되는데, 그 교재에 있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 내용은 뭐와 똑같냐면 토지의 인문적 위치의 가변성에서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그 내용과 똑같아요. 여러분 교재를 잠깐 한번 보시면, 앞에 돌아가서 보시면 교재 처음에 배웠던 45페이지를 보시면 위치의 가변성에서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표 안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요.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의 내용하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과 행정적 요인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나오면 거기서 나오면서 간혹 출제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분 틀은 잡아야 되는데, 그냥 다 내용을 암기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요인 또는 환경, 위치는 바로 환경의 변화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사회적 요인은 사회 문화적 환경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경제적 요인은 경제 기술적 환경, 행정적 요인은 제도적 환경을 의미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국적인 요인,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제반 요인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먼저 그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이고 전체적인 여러 가지 환경 요소들, 사회 문화적, 경제 기술적, 제도적, 자연환경 다 분석해서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넓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이고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만 파악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지역적 차원으로 추수시킨 것이 바로 지역 요인이에요. 그래서 지역적 차원으로 추수시켰기 때문에 지역 내 다시 일반적 요인, 그 얘기는 지역 내 사회적 요인, 지역 내 경제적 요인, 지역 내 행정적 요인, 지역 내 자연 요인, 이걸 다시 또 분석하는 거예요. 전국적인 환경 요인 분석한 다음에 이 토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행정 요인을 다시 분석하는데, 그 이유가 왜냐? 아니 전국적으로 다 분석했으면 됐지 왜 이 동네 와서 다시 분석하냐? 그 이유는 전국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모든 지역에 똑같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역마다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전국 인구가 5% 감소했는데 이 동네 인구가 10%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을 다시 분석하는 거예요. 지역자가 축소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뭘 분석하냐면 용도지역별 지역 요인. 대상 토지가 주거지면 주거지로서의 지역 요인. 상업지면 상업지로서 지역 요인, 공업지면 공업지로 지역 요인, 농업지면 농업지로서의 각각 갖춰야 될 지역적 조건들. 그것이 여러분들 597페이지 보시면 주거지의 지역적 조건, 상업지의 지역 요인, 공업지의 농업지의 각각 지역 요인 내용들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 암기하는 것은 상태가 안 좋은 것이고 원리만 하긴 하되, 이것은 뭐냐면 대상 토지가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토지가 주거지다. 여러분 살고 있는 주택이다. 그러면 이 땅을 이용함에서 이 땅에 속해 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이 땅을 주거지로 이용함에서 어떤 여러 가지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거지로서 갖춰야 할 지역적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만약 이 땅이 상업지면 상업지로 갖춰야 될 지역적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가, 공업지면 공업지로 갖춰야 할 지역적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지역률을 다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토지의 용도가 주거지면 주거지로 갖춰야 할 지역 요인, 상업지면 상업지로 갖춰야 할 지역 요인, 공업지면 공업지로 갖춰야 할 지역적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 요인과 더불어서 대상 토지가 주거지면 주거지로 갖춰야 할 지역적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 있는가 하는 걸 파악해서 이걸 분석을 해서 그 지역의 전반적이고 평균적인 이용 상태를 확인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지역이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역의 여러 가지 평균적 이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리고 평균적 이용 상태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 지역의 집가 수준, 가격 수준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판정했다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의 집가 수준을 판정했다는 말이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더불어서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 이것이 판정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럼 이 동네 가격이 3.3제곱미터당 1,500에서 2,000 정도의 가격 수준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이렇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 부동산 가치는 이 가격 수준의 범위 내에 이제 존재하겠지, 형성되어 있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더불어서 지역의 가격 수준 확인한 다음에 대상 토지의 개별 요인, 토지면 토지의 개별 요인, 건물이면 건물의 개별 요인, 그럼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들, 건물은 건물의 개별적인 특성들, 이걸 분석하는 것이거든요. 이곳의 내용이 이제 598페이지 보시니까 토지의 개별 요인, 건물의 개별 요인, 에서 그 특성들을 분석하는 것이죠. 이걸 분석해서 최유효용, 이 토지를 과연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인가 하는 것을 판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최유효용의 판정은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최유효용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과연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인가 하는 걸 판정하되 지역의 표준적 인구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는 판정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가령 자, 이 동네는 다 논바닥인데 이 땅만 쳐다보겠다가 그래 결정해서 호텔 이건 추용해 줄 수 없잖아요. 논바닥 한가운데 추용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추용의 판정은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판정을 하되 지역의 표준적 인구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특성을 분석해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 요인 분석을 통해서 추용을 판정하긴 하되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개별 분석을 통해서 추이용이 판정되고 이렇게 해서 최유효용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용한 것이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가를 판정한 다음에 먼저 최유효용 상태 가격을 먼저 구해요. 구한 다음에 현재 그 부동산의 이용 상태가 최유효용 상태가 되고 있으면 최유효용 상태의 가격이 그 부동산의 가격이 되는 것이고 현재 이용이 최유용이 안 되고 있으면 최유효용을 전제로 해서 파악된 가격에서 그 부동산을 최유효용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큼을 감액해서 가격으로 구체화시키면 된다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네.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잠깐 봐요. 그러니까 먼저 지역 분석을 통해서 지역의 가격 수준과 표준적인 판정한 다음에 이제 결국은 대상의 가격 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러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특성을 분석해서 판정을 하긴 하되 지역의 표준적인과의 관계로 해서 이 대상 부동산의 특성을 분석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인가 하는 것을 판정하고 이렇게 최용이 판정되면 최유효용 상태를 전제로 파악했으니까 최유효용 상태를 전제로 해서 가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한 다음에 현재 이용 상태가 최유효용이 되고 있으면 최유효용 상태의 가격이 그 제외 가격이 되는 것이고 최유효용이 안 되고 있으면 현재 가격에서 최유효용으로 전환 비용만큼을 최유효용 상태 가격에서 최유효용으로 전환 비용만큼을 감액해서 가격으로 구체화시키면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야 근데 왜 최유효용을 판정하냐 그러는데 어떤 재화든지 그 재화의 가치는 그 재화가 가장 최유효 이용한다고 전제했을 때 그 재화의 가치예요. 자, 이 옷이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할 때? 이쁘게 이렇게 옷으로 이용할 때 10만 원 가치가 있는 것이지 보자기에 이용한다 그러면 10만 원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책의 가치가 만약에 3만 원이다. 그러면 이것이 이게 중개사 시험 준비 용도로 이용될 때 3만 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그냥 호떡집에서 호떡 사주는 걸로 쓴다 그러면 이것은 추용의 대수가 3만 5천 가치가 안 되는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재화든지 그 재화 가치는 그 재화가 가장 유효하게 이용된다고 전제했을 때 가치가 그 재화 가치예요. 근데 일반 재화는 이미 용도가 주어졌어. 그죠? 이거 옷의 용도 바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용도대로 이용하면 당연히 최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최유효용을 판정할 필요가 없어. 근데 토지는 워낙 용도가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인가 하는 걸 판정해야 돼요. 그래서 최유용 상태에서 가격을 먼저 구한 다음에 용도가 다양하다 보니까 대상 토지 이용 용도가 항상 최용으로 되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따라서 그 대상 토지가 최유용 상태로 이용되고 있으면 최용 상태 가격이 그 제외 가격이 되는 것이고 최용이 안 되고 있으면 그만큼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으니까 최유효용으로의 전환 비용만큼을 감액해서 가격으로 평가하면 된다. 이것이 이제 가격의 구체화 과정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니까 가치 형성료는 크게 일반적 요인 그리고 지역 요인 그리고 개별 요인 구분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반적 요인은 전국적이고 광역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가치 형성률의 가장 핵심은 바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분석인데 대상 투자에 속해 있는 지역 요인과 대상 투자의 개별적인 특색인데 근데 이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 지역 분석,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개별 분석. 그래서 이제 599페이지 보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 요인 분석을 지역 분석이라고 하고 개별 요인 분석을 개별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역 분석의 의미를 잠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599페이지 지역 분석이란 당해 지역의 지역 특성 및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해서 그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대상 부동산이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 어떤 유적에 속했는가 그리고 그 지역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특성은 지역 내 부동산의 가격이나 이용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고 판정하는 것이고 이걸 판정하면서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해서 그 지역의 표준적 용을 판정하고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었으면 조금 감이 올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런 거 다 분석하는 것은 가장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대상 부동산에 가격 구하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는가, 속해 있는 지역이 어딘가, 그리고 그 지역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고 그 특성들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나 이용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함으로써 당의 지역 특성 및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해서 그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 그 지역의 가격 수준, 그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 그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한다 그래요. 다시 한번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그 지역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그 특성들은 지역 내 부동산의 가치나 이용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함으로써 당의 지역 특성 및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해서 그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 그 지역의 가격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한다. 다 됐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이제 그 필요성을 한번 보니까 이번에 첫 번째는 부동산의 지역성이 있고 두 번째는 최이용의 사용은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의 관계를 고려한 후에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부동산의 지역성은 뭐냐면 그 부동산은 이동이 안 된다는 부동성 때문에 그 지역 내 다른 부동산과 함께 그 지역을 구성하고 가격 형성이나 이용관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것을 이르면서 부동산의 지역성 그래요. 이건 특히 부동성 때문에, 다시 한번 부동산의 지역성은 그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그 지역 내 다른 부동산과 함께 그 지역을 구성하고 그리고 이용관계나 가격관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의존적 관계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부동산의 지역성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분석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동산의 최유용의 사용 판정은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의 상관관계에 존재하거든요. 즉 표준적 이용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 토지가, 이 지역이 지금 어떤 전반적 이용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토지의 추용 상태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용의 판정은 당연히 그 지역의,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지역 특성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최용을 판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용의 판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 특성들은 항상 고정되어 있다 변동한다. 변동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지역적 특성을 다시 분석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고, 핵심은 목적 보세요. 첫 번째가 표준적 이용 판정, 두 번째가 가격 수준 판정. 그렇잖아요. 가치 수준의 판정, 그리고 표준적 이용 판정, 그럴 동안 추용의 판정, 방향 제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 수집의 범위 파악 그랬네. 자, 사례 수집의 범위 파악은 나중에 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핵심은 이 두 가지. 표준적 이용 판정과 가격 수준 판정 그랬는데, 그럼 사례가 뭐냐, 사례. 자, 사례의 의미를 잠깐 보시면 이건 특히 이제 비교 방식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사례 부동산이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서 이것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럼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교,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그다음에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 구하는 것이 바로 비교 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가격을 구하려면 당연히 대상과 유사한 사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례는 대상과 어때? 비슷해야 돼. 차이가 많이 나야 돼요. 비슷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슷한 사례를 구하는데 그 사례를 수집하는 범위는 바로 대상 부동산의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 어때야 돼요? 비슷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 수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의미만. 그럼 핵심은 지역 분석의 목적,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지역의 표준적 이용 판정, 그리고 지역의 가격 수준 판정,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사례 수집의 범위 파악, 이 세 가지가 지역 분석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리고 지역 분석의 의의는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분석해서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한다. 됐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지역 분석의 대상이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데 잠깐 봐요. 이제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상부동산 항상 감정평가에서 대상부동산 이 말은 평가 대상부동산 가격을 구하고자 하는 부동산.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대상부동산이고 이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요 주변 동네를 뭐라고 하냐면 인근지역 그래요. 인근지역. 그리고 이 인근지역과 비슷한 다른 지역을 유사지역 그래요. 그러면 인근지역은 하나만 있을까요? 여러 개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밖에 없지. 대상 여기 있으니까 대상에 속한 동네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동네니까 그냥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이 동네와 비슷한 다른 동네는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이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에 인접해 있을 수도 있고 이만큼 떨어져서 잠깐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동의수급권은 인근 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범위를 갖다가 동일 수급권 그래요. 이것이 이제 지역 분석의 대상에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그리고 동일 수급권의 관계를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잠깐 이제 보니까 자,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동네가 보이고 인근 지역이고 이 동네와 비슷한 다른 동네가 유사 지역이고 이걸 다 포함한 것이 동일한 시장 지역, 동일 수급권인데 당연히 지역 분석에서 가장 핵심에 드는 지역은 당연히 뭐가 돼요? 인근 지역이겠죠. 왜냐하면 대상에 속해 있는지요. 그래서 인근 지역 분석이 가장 중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부동산이 여기 있으면 이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은 바로 인근 지역인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교재 600페이지 보시니까 인근 지역 해놓고 보니까 5번에 1번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특성이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을 한번 봐요. 자, 그러면 인근 지역은 다시 좀 이쁘게 한번 그려보고요. 대상부동산이 여기 있으면 이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는 주변 동네를 뭐라고 한다? 인근지역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근지역의 지역 요인들은 대상부동산의 가격이나 이용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역적 특성을 가진 지역이다. 맞습니까? 그쵸? 그것이 이제 특성의 1번이에요.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대상부동산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역적 특성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인근지역은 2번에 지금 600페이지 중간쯤에 하고 있어요. 2번에 도시 또는 농촌 사회라고 불리는 지역 사회에서 훨씬 더 작은 생활권. 영어로 쓰면 네이버훗 이웃이에요. 이웃. 주변 지역. 동네 주변. 주변 동네. 이것이 바로 인근지역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근지역은 주택 형태나 인구 동향 생활 패턴 등이 어때요? 동질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근지역은 어떤 끼리끼리 모였다 보니까 인근지역 내의 부동산들은 용도나 기능적으로 끼리끼리 어떻다? 비슷하. 동질적이다. 동일한 집가 수준을 갖는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인근지역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같은 세분된 용도적의 제공들 것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지역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거지는 주거지끼리 대상 토지가 주거지면 주거지 인근지역 상업지면 상업지 인근지역 공업지면 공업지 인근지역으로 다 형성되는 거다. 그래서 대상부동산의 지역 기능이 어때야 돼요? 비슷하니까 같은 용도로 형성되는 지역적 특성 가진 지역이 바로 인근지역이고 그리고 이 인근지역들은 한번 딱 지역 특성이 정해지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발전, 쇠퇴 등의 부단한 변화 과정이 있다. 이것이 이제 인근지역의 특성.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인근지역은 끼리끼리 모여있는 주변 동네 이것이 바로 인근지역. 그러면 끼리끼리 모여있으니까 용도나 기능이 어때요? 끼리끼리 비슷하고 용도나 기능이 비슷하면 지역 수준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 분석을 통해서 지역의 집가 수준과 표준적으로 판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통해서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집가 수를 판정한다 했을 때 이 표준적 이용과 집가 수를 판정하는 것은 인근 지역을 분석해서 다 판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굳이 유사 지역도 분석하고 동일 수급권도 분석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사례를 구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것 뿐이니까 당연히 가장 핵심적인 지역 분석에 대해서는 바로 인근지역이다.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는 주변 동네를 인근지역이라고 한다. 끼리끼리 비슷하게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하는 것이고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가 인근지역의 경계냐 해서 그 경계가 쭉 밑에 600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계가 쭉 나와 있죠. 근데 이 경계가 물리적으로 명백하게 딱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명백하면 그대로 파악하면 것이고 명백하지 않으면 평가사가 지역의 표준적 사용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면 된다. 그러니까 산이나 하천, 언덕 이런 걸로 딱 인근지역 범위가 파악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대로 파악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좀 애매하면 평가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역의 표준적인 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 범위를 경계를 파악하면 되는데 그 인근지역 범위가 너무 넓으면 사례 선택은 쉬워요. 넓으니까. 그렇지만 가격 수준의 정밀도는 떨어져요. 반대로 너무 좁으면 가격 수준의 정밀도는 높지만 그만큼 사례 선택이 어려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넓지도 너무 좁지도 않고 적정하게 그 범위를 파악해서 분석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번 인근 지역이 딱 형성되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 쇠퇴 등의 부단한 변화 과정이 있는데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601페이지 보시면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은 출제비도 높은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그냥 의미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는 뭐냐면 어느 지역이 딱 형성되어 있을 때 어느 지역이 한번 형성되면 이 지역이 이제 형성되고 발전, 쇠퇴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럴 때 그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생태학적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그 단계별 특성들을 분석해 놓은 이론이 바로 인근지역 생애주기. 사람도 태어나면 쭉 단계별로 변하잖아요. 처음에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변하듯이 그러면 그 각각의 주기마다 특성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지역도 어느 지역이 새롭게 개발되면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똑같이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이렇게 단계별로 변한다고 보고 그 단계별 특성들을 분석해 놓은 이론이 인근지역 생애주기 이론인데 전체 주기를 몇 년으로 보냐면 100년으로 봐요. 서양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잘 안 맞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잘 안 쓰는 것이니까 참고만 해두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성장기는 지역이 새롭게 개발되는 시기 개발기. 당연히 새롭게 개발되면 집가 상승률도 가장 높고 지역 내 인구입이 가장 많고 그죠? 인구입이 많으면서 집가 상승률도 가장 높으면서 그만큼 유동이 아주 심해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성장기 이렇게 되는 것이고 성숙기가 되면 이제 지역에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죠. 그래서 거의 인구 유입이 거의 없어요. 인구 유입이 다 이미 돼 있어서 유동이 별로 없는 그러면서 가격 수준도 최고도 지역 기능도 최고도 그죠? 모든 것이 다 최고도에 달하는 단계 이것이 성숙기. 성장기는 15에서 20 정도 보는 것이고 성숙기는 20년 내외가 되는 것이고 이거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건물이 노후되면서 어때요? 쇠퇴하죠? 그러면서 쇠퇴기 그리고 쇠퇴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쇠퇴가 계속 심화되면서 천이기는 뭐냐면 원래 성숙기 단계에서는 새 집들이니까 고소득층에 살고 있다가 이때쯤 되면 이제 주택이 노후되니까 그 고소득층 하나씩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그보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죠. 즉 하향료가 시작하다가 이때는 하향료가 활발해요. 그 얘기는 교체가 활발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교체가 활발하다는 건 거래가 활발하다는 얘기죠. 거래가 활발하니까 가격은 가벼운 상승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때까지 재개발 안 되면 이제 그 지역이 포기된 단계 이것이 악화기 그러는 거예요. 슬럼화 직전 단계 이것이 악화기. 이렇게 해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구분되는데 그 단계별 특성들을 분석해 놓은 이론이 바로 인근지역 생애주기. 근데 이것은 서구 이론을 갖다가 우리나라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별로 우리나라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학자들에 따라 거의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인 흐름만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인근지역은 한번 개발되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변동한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한 것이니까 참고만 하시오 이것은. 참고만 하시고 인근지역의 특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인근지역은 말 그대로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로서 인근지역을 분석해서 지역의 가격 수준과 지역의 집가 수준을 판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례 수집의 범위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인근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들은 용도나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집가 수준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 인근 지역 분석을 통해서 지역의 표준적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근데 이 인근 지역은 특성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 쇠퇴 등의 부단한 변화 과정이 있는데 그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 이론이다.
세부적으로 설명은 많이 있는데 별로 안 중요해서 그냥 흐름만 확인해 보여드렸으니까 참고만 해서 보시면 되고, 일단 인근지역의 의미는 거기까지만, 그리고 항상 변동한다 하는 것까지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근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비슷한 다른 동네를 뭐라고 한다? 유사지역. 그럼 예를 들어서 강남 사거리 일대, 그럼 이것이 인근지역이고, 그 안에 부동산 하나 있으면 그 동네와 비슷한 다른 동네가 유사지역인데, 유사지역은 어때? 하나만 있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유사지역은 꼭 인근지역에 인접해 있는 것만 유사지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끼리만 비슷하면 되기 때문에 멀리 있어도 유사지역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요. 따라서 유사지역은 그냥 당연히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는 인근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다른 동네, 이것을 유사지역이라고 한다. 조심할 것은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지역 기능만 똑같으면 되지 굳이 가까이 있을 필요는 없다. 간단하게 거리는 어떻다? 불문이다. 거리는 불문이고 지역적 특성만 유사하면 유사지역이 된다 하는 것만 잘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사지역을 분석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사례 수집을 하기 위해서 분석한다. 여기까지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동의수급권. 동의수급권은 개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의수급권 여러분들 교재는 60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대상부동산과 대체 및 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이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다. 그러면서 유사지역은 물론이고 주변의 용도지역까지 포함되는 광역적인 범위가 바로 동의수급권이다 그랬는데, 잠깐 봐요. 수급은 뭘 줄임말이에요? 수급. 목 자른 게 아니라 수요, 공급. 수요, 공급, 권역, 이 말은 사고 파는 권역이거든. 사고 파는 권역 또는 사고 파는 공간, 이걸 뭐라 그래요? 시장. 맞죠? 그래서 수급 권역은 시장이거든. 시장. 그래서 동일 수급권 그러면 동일한 시장지역 그래요. 동일한 시장지역. 자, 그러면 자, 우리 부동산 시장론 배울 때 교재 잠깐 한번 앞에 갔다 올까요? 부동산 시장의 개념을 어떻게 통상 정의했었냐면, 자, 부동산 시장이란 여러분들 교재는 한번 찾아봅시다. 158페이지 밑에 부동산 시장에서 양과 질,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 이것을 부동산 시장,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수원 지역에, 수원의 영통에 가보면 같은 평형, 같은 유형의 아파트이면 끼리끼리 가격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시장 지역이 되는 거야. 또 강남에 가보면, 강남에 있는 경우에는 강남 지역에 같은 평형, 같은 유형의 아파트이면 끼리끼리 가격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강남 일대가 또 하나의 부동산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32평짜리하고 강남의 32평짜리는 같은 평형이고 같은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요새 지은 거라고 하더라도 가격은 서로 같아요? 달라요? 서로 다르죠? 그럼 서로 동일한 시장 아니면 서로 다른 시장? 서로 다른 시장. 그래서 이게 하나의 동일한 시장 지역, 이게 하나의 동일한 시장 지역, 이것이 바로 동일한 시장 지역, 이게 동의수급권이에요. 그래서 대상부동산과 서로 대체 및 경쟁관계에 있고 그러면 대체 및 경쟁관계에 있으면 가격이 끼리끼리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끼리끼리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고 대체 및 경쟁관계가 있고,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체 및 경쟁이 있고 가격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 그러면 대상부동산과 서로 대체 및 경쟁관계가 있고 가격 형성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라는 것은 끼리끼리, 대상과 끼리끼리 서로 대체가 가능한 지역 범위가 바로 동일한 시장적인 범위가 된다. 강남 일대는 같은 평형, 같은 형의 아파트면 끼리끼리 가격이 비싸면 서로 대체 가능한 것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나 여기와 여기는 서로 동일한 시장 아니면 서로 다른 시장, 서로 다른 시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동일한 시장, 이게 하나의 동일한 시장, 이게 하나의 동일한 시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시장 지역은, 동의수급권은 대상부동산과 서로 대체 및 경쟁관계가 성립하고 끼리끼리 어떻고 비슷하고
가격 형성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어. 그래서 끼리끼리 가격이 동일한 유형의 아파트이면 끼리끼리 가격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권역을 갖다가 동일한 시장 지역. 그럼 대상과 서로 대체가 가능한 지역 범위, 이것이 동일한 시장 지역. 근데 이 동일수급권은 용도에 따라서 그 동일수급권의 범위가 다르더라. 그랬을 때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의 범위는 도심과의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 도심과의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 근데 고급 주택가보다는 보통 주택가가 훨씬 더 끼리끼리 대체가 더 잘 되기 때문에 보통 주택가가 훨씬 더 동일수급권의 범위는 넓고 고급 주택가는 서로 대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동일수급권의 범위는 좁은 것이고. 그리고 상업지는 배후지를 배경으로 성립하는, 거기 한번 볼까요? 상업지의 동일수급권의 범위를 보면 배후지를 배경으로 성립하는 상업 수익기관에서 서로 대체성이 미치는 지역 범위에 일치한다. 이 말은 동일한 배후지를 근거로 해서 여기가 됐건 매출액에서 큰 차이가 없으면 서로 대체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상업지의 동일수급권. 당연히 배후지가 넓을수록 그만큼 동일수급권의 범위는 넓어지는 것이고, 공업지는 비용면의 경제성 또는 생산활동의 능률성 측면에서 생산성과 비용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면 여기나 생산비나 생산 능률에서 거의 차이가 없으면 서로 대체 가능하죠. 이것이 바로 공업지의 동일수급권의 범위. 비용면의 혹은 생산면의 능률성 측면에서 서로 대체가 가능한 범위. 이것이 공업지의 동일수급권인데 문제는 거기 보니까 일반적인 공업지는 이렇게 상업 비용면의 경제성, 생산활동의 능률성, 경제성은 비용성이나 경제성, 능률성 측면에서 서로 대체가 가능한 범위인데 문제는 고급 주택, 그 대형 공업지의 경우는 운송 체계와 일치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대형 공업지는 운송 체계와 일치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전국망이고 운송 체계는 전국망이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이제 좀 어려우면 놔두고 그냥 이게 간단한 확인을 해 두시는 게 좋고, 농업지는 농업 경영이 가능한 지역 범위.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가 각각의 용도 지역별 지역 동일수급권의 범위가 돼요. 주거지는 도심과 통근 가능한 범위, 상업지는 배후지를 배경으로 성립하는 수익성 측면에서 서로 대체 가능한 범위, 공업지는 비용성이나 생산 능력 측면에서 서로 대체 가능한 범위, 농업지는 농업 경영이 가능한 범위. 근데 문제는 한참 용도가 딱 정해지고 항상 한참 용도가 변하고 있는 후보지나 이행지의 경우에는, 후보지나 이행지의 경우는 한참 용도가 변하고 있는 지역이죠. 농지, 임지, 택지, 상호 간의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갖다가 후보지라고 하고, 농지 내에서, 임지 내에서, 택지 내에서 세분된 정도 상호 간의 용도가 이행되고 있는 토지가 이행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도를 파악할 때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 일단 원칙은 뭘라냐면 이행 후, 전환 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바닥에서 한참 주거지로 개발되고 있다. 그럼 농지에서 주거지로 개발되고 있으면 농지에서 택지로 변하는 것이니까 후보지잖아요. 그럼 이때는 후가 뭐예요? 주거지잖아. 따라서 전환 후의 용도. 그러면 주거지의 동일수급권과 일치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의 동일수급권은 바로 도심과의 통근 가능한 범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후보지나 이행지의 동일수급권은 이행 후, 전환 후의 용도지역별 동일수급권과 일치시켜버려요. 단, 후가 원칙인데 단, 성숙도가 낮거나 이행속도가 완만하다. 이 말은 전환 때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아직 변하려면 멀었다 할 때는 예외적으로 이행 전, 전환 전의 용도로 파악하면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각각의 용도지역별 동일수급권의 범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동일수급권은 동일한 시장지역, 대상과 서로 대체가 가능한 범위를 동일수급권이라고 하는데, 이 동일수급권의 범위가 용도에 따라 다르되, 주거지는 도심과 통근 가능한 지역, 상업지는 배후지를 배경으로 성립하는 수익성 측면에서 서로 대체 가능한 범위, 공업지는 비용면의 생산성이나 능력성 측면에서 서로 대체 가능한 범위, 농업지는 농업 경영이 가능한 범위. 단, 후보지나 이행지의 경우에는 이행 후, 전환 후의 용도지역별 동일수급권과 일치해요. 단, 성숙도가 낮거나 이행속도가 완만하면 예외적으로 이행 전, 전환 전의 용도로 파악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게 이제
동의수도권의 범위가 쭉 설명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지역 분석의 대상이 인근지역, 그 다음에 유사지역, 그 다음에 동의수도권 그랬는데, 이것과 이제 지역 분석의 목적을 한번 연결시켜 보시게. 자, 지역 분석의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표준적용 판정, 지역의 가격선 판정, 그리고 사례 수집의 범위 파악 그랬는데, 핵심은 지역 분석의 가장 핵심은 인근지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근 지역을 분석해서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 판정하는 거 끝이에요. 다만 동의수도권도 유사 지역도 분석하는 것은 뭐 하려고? 사례 구하기 위해서. 근데 사례는 대상과 어때야 돼요? 유사 비슷해야 되죠. 어떤 것이 비슷해야 되냐면 개별 요인과 지역 요인이 비슷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서 해야 되냐? 일단 동의수도권 내에서 구하면 서로 대상과 대체가 가능하니까 개별 요인 면에서 얼마든지 유사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개별 요인 면에서 대체 가능하려면 동의수도권 내에서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 대상에 속해 있는 인근 지역 요인과 지역 요인이 비슷하려면 가장 좋은 데는 어디서 구하면 돼요? 인근에서 구하면 돼. 같은 동네에서. 근데 이게 좁다 보니까 충분한 사례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인근 지역과 비슷한 다른 동네 어디에서? 유사 지역에서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 유사하려면 조건이 여기에서 구하면, 이 유사지역 구하면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은 유사하니까 지역 요인 유사성이 있지만 동의수도권 밖에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 개별 요인 유사성이 없고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유사성이 있으려면 가장 좋은 데는 어디에서? 인근 지역에서 구하면 가장 좋고, 여기에서 구하는 것이 너무 좁아서 충분히 구하기 어려우면 어디에서? 동의수도권 내에 있는 유사지역에서 구하면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례 수의 범위는 인근 지역에서 구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것이 충분치 못하면 동의수도권 내에 있는 유사지역에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례를 인근 지역 구했다 같은 동네 구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구하는 경우는 지역 격차가 없으니까 지역 요인의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데, 동의수도권 내에 유사 지역에서 구하는 경우는 이 동네와 이 동네에 지역 격차가 있을 수 있으면 이 격차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정리. 자, 지역 분석의 목적은 표준적 이용 판정, 가격 수준 판정, 사례 수집 범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 분석의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그리고 동의수도권 했는데, 지역의 표준적 이용이나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은 뭐만 인근 지역 분석을 통해 충분히 다 돼요. 다만 동의수도권도 유사 지역도 분석하는 것은 사례 수집을 하기 위해서인데, 일반적으로 사례가 선택이 가능하려면 가장 좋은 데는 어디이고 인근지가 가장 좋고 이게 충분치 않으면 어디에서? 통일 수도권 내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구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지역 분석의 원리와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별 분석 한번 내려가 볼까요? 그 604페이지. 자, 개별 분석 보니까 8번. 개별 분석 604페이지 8번. 개별 분석이란 지역 분석을 통해서 판정된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의 가치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 이용을 분석해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것이다. 판매. 자, 개별 분석은 먼저 지역 분석을 통해서 판정한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 부동산의 개별 분석을 통해서 최유효형을 판정하는 것이다. 근데 이 최유효 판정은 개별 분석을 통해서 판정하는 것이긴 한데,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개별 분석을 통해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개별 분석의 목적이자 개념이고, 그 다음에 먼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니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서로 비교해서 설명했는데, 지금부터 이거 확인해요. 자, 그러면 이 흐름을 보니까 이거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겁니다. 이 흐름을 보니까 먼저 지역 분석을 먼저 해요. 개별 분석을 먼저 해요.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먼저죠. 그래서 선행 분석, 후행 분석. 그리고 범위가 이거보다 넓죠. 이거보다 이게 넓죠. 전체적, 거시적, 광역적, 개별적, 미시적, 국지적. 지역 분석의 목적은 지역의 표준적 이용 판정, 지역의 가격 수준 판정, 그리고 최유효의 판정 방향 제시.
개별 분석은 지역의 표준적인과의 관계로 해서 대상의 뭘 판정? 최유 효용을 판정하고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개별 분석. 이렇게 묶어버리고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 또 같이 연결한다면 부동성과 인접성, 개별 분석은 개별성, 선행 분석, 후행 분석, 대외적, 대내적, 광역적, 거시적, 개별적, 미시적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고 지역의 표준적인 판정, 지역의 가격순 판정, 개별 분석은 최종 판정과 가격 판정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표로 구분한 것이 605페이지 이후에 표로 다 정리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분석을 보니까 지역 분석 제일 위에 지역 분석은 전체적 평균적 분석, 개별 분석은 개별적 구체적 분석. 개별 분석에 의한 자료 제공하는 것이고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의 자료를 기초해서 활용하는 것이고 맞죠? 그리고 지역 분석은 광역, 거시, 선행 분석, 개별 분석은 부분, 미시, 후행 분석, 부동성, 인접성, 지역 분석, 개별성 또는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 큰 신경 쓰지 말고 개별성 이것이 개별 분석. 그리고 목적은 최용 판정과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 판정과 가격 수준 판정, 개별 분석은 최용 판정과 구체적인 가격 판정 그 정도.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그 정도만 딱 잡아서 정리해 두시면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로 딱 설명되는 거. 근데 이것을 암기하기보다는 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해 두면 다 이게 구분되게 돼 있으니까 이걸 처음에 이해 안 되면 몇 번 반복해서 그 틀을 잘 잡아 두시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가격 원칙부터 공부하십니다.